저는 원래 아기 2명 키우면서 일하고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빚이 생긴 거예요. 한 1억 정도 빚이 생겼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 이제 딱 깨달았죠. 아, 그냥 직장만 다니면은 안 되는구나. 이게 뭐지? 6억 5천에 샀는데 6억 대출이 나와서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한 거죠. 괜찮죠? 여기 누워서 보시고 싶죠? 난 8월 달에는 전체 매출로만 한 2,5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마진율은 한 60% 이상?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바뀔 수 있었을까? 경제적 각성이 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왜 법원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입찰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물건 입찰하려고 법원에 왔고 폐차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소개 때 숙박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숙박업은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모텔 작은 규모로 2개 하고 있어요. 모텔을 2개나 하시는 거예요? 네. 저렇게 막 엄청 큰 건물이 아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은 건물입니다. 그래요? 근데 대표님 차도 테슬라 네. 타시고 전에 출연 메일 잠깐 보니까 반포에 되게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 또 모텔을 2군데나 하신다 하니까 네. 원래 부자셨는지. 아니요, 전혀 아니었고 저는 원래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그냥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아기 2명 키우면서 일하고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니까 저는 진짜 평생 간호사 할 줄 알았거든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힘들긴 하지만 진짜 일을 사랑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간호사 하다가 죽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빚이 생긴 거예요. 한 1억 정도 생겼는데 그 빚을 갚을 모아놓은 돈이 없더라고요. 빚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계시지만 남편이 좀 실수를 하셔가지고 큰 빚을 만들었죠. 사실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빚이 주는 압박감이 너무 심하고 좀 부부싸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도 약간 정신과적으로 좀 문제도 생기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빚도 있고 아기도 아프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전체가 좀 부정당하는 기분? 그때 이제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 이제 딱 깨달았죠. 아, 그냥 직장만 다니면은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그때 이제 처음 투자도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간호사 일을 사랑하지만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받으셨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여자 나이로는 낮은 연봉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한 뭐 6, 7천 정도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는 게 저는 서울에 있는 안 가본 호텔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3억뿐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즐겨야지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이제 호캉스 많이 다니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보면 한 번에 5, 60만 원, 6, 70만 원씩 쓰고 외식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어떻게 보면 1억이 터닝 포인트라고.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바뀔 수 있었을까? 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경제적 각성이 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1억 정도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갚으셨어요? 한 16개월 만에 순수 월급으로만 1억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직장 다니고 애기 키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아껴 써서 최대한 월급으로 갚아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렌탈이나 통신비, 보험을 줄일 수 있는 걸 다 줄였어요. 저희 딸, 아들 이렇게 있어요. 내 식구가 한 달에 식비를 진짜 조금 쓸 때 13만 원? 막 이렇게
쓰면서 진짜 아끼고, 저는 머리를 그 병원 의료용 가위 있죠, 자르고 운동화 같은 거 찢어져서 옆에 물 새는데 그냥 신고 다니고, 그렇게 한 1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업 아이템을 찾아보셨을 때 다른 다양한 사업 아이템 되게 많잖아요. 왜 하필 이걸 선택하셨는지. 당시 2016년, 17년도에는 네이버에 직장인 부업이라고 치면 화장품 방문 판매, 세차장 차 닦는 거 이런 게 나왔어요. 실제로 저는 세차장에서 차를 닦다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차를 닦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 와버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러 갔는데, 내가 화장품을 쓰지 않는데 누구한테 화장품을 파나. 제가 아낀다고 그때 화장품도 안 썼거든요.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열심히 아끼자. 계속 돈을 아껴 썼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되니까 돈이 통장에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뭐 6천, 7천 이렇게 커지니까 부동산도 공부해보고 주식도 공부해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식이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왜 돈이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주식은 아니겠다 하고 이제 부동산. 그 부동산 투자 중에 되게 다양한 투자들이 많은데 제가 선택했던 건 이제 경매였는데, 싸게 산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일단 그럼 손은 안 보겠네, 낙찰 받아도. 지금 현재 시세보단 싸게 사니까. 그래서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줘서 제가 월세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제가 마침 또 부동산 투자라는 상태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니까 이게 제 부동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남의 건물에 월세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세팅하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하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이제 소형 모텔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현금 흐름도 만들고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을 팔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이 물건입니다. 아, 대표님 이 건물이에요? 네. 작고 귀엽죠? 안녕. 그냥 김밥 사는데 민소리랑 콩콩을. 맛있겠다. 나도 데리고 가. 다른 모텔이랑 다르게 카페가 있나요? 보통은 여기에다 그냥 소파 냅두고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같은 거 냅두거든요. 근데 좀 그러기엔 공간이 아깝고 일부만 용도 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모텔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MZ랑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다른 컨셉의 숙소를 좀 원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공간, 카페가 들어오면 좀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층에 카페를 만들었고 위에다 이제 모텔을 올린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데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부수입을 만든 거니까 되게 아이디어라죠. 괜찮죠. 대표님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무인으로 결제하시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키오스크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이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직원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숙소를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키오스크가 그렇게 막 유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밤에라도 오셔가지고 여기 통해서 키 받으시고 추가로 결제를 하고 있긴 하세요. 이런 키오스크 시스템 하시는데 얼마 정도 들으셨나요? 도어락이랑 해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 저희 카페도 한 2천만 원 써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다 해보고 나서 하나만 해도 된다. 무인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미성년자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사실 예약 플랫폼에서 필터가 돼요. 그 필터가 안 되는 예약 플랫폼도 좀 있거든요. 그런 곳은 여기로 이제 미성년자는 본대요. 관제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신분증 제출해주세요. 연식 있는 사람이 오면 그냥 빨리 입장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되게 네. 캠핑장처럼 이쁘게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어디 여행 가서 만날 법한 스테이에 있는 그런 감성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우드를 좀 많이 썼어요. 여기는 이제 4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숙박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평일 한 7만원, 네. 주말에 10만원 정도 주말에 받고 10만 있어요. 원 정도? 저희 이제 작고 귀여운 조정 욕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욕조 처음 보네요.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대표님 네.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컨셉이나 어디에다 어떻게 우드를 썼으면 좋겠다, 카페트를 깔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디자인하신 분이랑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좋아하는 조명 위치라든지 조명 컬러 이런 거는 저희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 같이 해주셨죠. 네.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여기 전체 하는데 부가세까지 해서 4억 5천이 들어갔어요. 4억 5천이요? 네, 이제 카페 포함. 거의 다 뜯어치신 거네요?
뜯어 붙인 정도가 아니라 2층 같은 경우는 내력벽을 제외하고는 벽도 새로 만들어서 숙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정말로. 건물 매입비 6억 5천에 인테리어 비용 4억 5천. 네. 해서 거의 11억 그 정도 들었어요. 들어갔죠. 네. 딱 봐도 딱 모텔이에요, 그냥. 방 작고 화장실 있고. 일반 모텔이라 해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셨던 무드를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넓은 공간에 바닥 카페트를 깔았던 그 숙소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비싸도. 그래서 차라리 요런 모텔 세팅보다 처음부터 B&B 세팅으로만 다 만들었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여기 객단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 객단가가 여기 지역이 진짜 전국에서 제일 싸요. 인천 부평이 진짜 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객단가 3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3만 원? 네, 숙박 3만 원.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다행히 3만 원은 아니고 평일은 한 4만 원, 그리고 주말에는 한 7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부평 쪽에 객단가가 낮잖아요. 여기 네.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20객실, 30객실 이상은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그 소형만 에어비앤비 베이스로 운영하는 걸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작은 규모 호텔이 여기 있어서 잘 운영을 하면 매출을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하게 됐고, 그 대신에 저희는 숙소도 작고 그리고 객단가도 낮기 때문에 야놀자 여기 같은 예약 플랫폼은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야놀자 여기 때 기본 광고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있거든요. 매출에 따른 몇 프로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숙소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비용까지 지출하면 매출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자체 마케팅, 직접 내가 마케팅을 해서 이 모텔을 운영을 해보겠다. 그럼 지금 여기를 예약하려면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숙박 플랫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에어비앤비에만 입점이 되어 있고 저희 인스타 채널이랑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만 예약이 가능해요.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이런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그런 어플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두려웠거나 그런 건 네. 없으셨어요? 네, 맞아요. 안 되면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한 6개월은 그래도 없이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이런 거 하셨는지 노하우 같은 것 좀 여쭤봐도 우선 인스타를 만들어서 DM으로도 예약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연결을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하고 예약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저희가 블로그 체험단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데 에어비앤비가 불법 아니냐 이런 네.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불법이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는 야놀자나 여기어때, 부킹, 뭐 익스피디아 같이 그냥 중개 플랫폼이에요. 근데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다른 플랫폼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업 사업자 없어도 숙소 등록하는 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사업자 없이 하면 불법이네? 에어비앤비 불법이네? 이제 이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내년부터는 에어비앤비에서도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 번호 없으면 숙소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쓸 수 있다. 국내인이 쓰면 뭐 불법이다. 막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다른 숙박 중개 플랫폼에다가 숙소를 팔려고 그러면 사업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자를 낼 수 있냐면 저같이 이렇게 모텔을 사가지고 일반 숙박업 사업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호텔을 사셔가지고 관광 숙박업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 조금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어촌 민박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로 하게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손님을 받으세요 하고 허가해준 사업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올려놓고도 외국인만 이제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그냥 중개 플랫폼이고 저는 현재 모텔을 매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반 숙박업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냥 일반 모텔을 하시는 분들도 에어비앤비에 다 올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냥 플랫폼.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에어비앤비에다가 올리고 싶잖아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근데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올려놓고 판매를 해보니까 이렇게 친구 집처럼 좀 따뜻한 느낌의 우드도 쓰고 카페트도 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에어비앤비로 잘 팔려요. 근데 아까 그 모텔 형태 있죠?
그 형태는 안 팔려요. 아, 잘 안 팔려요. 네, 왜 등록은 그러니- 되는데. 네, 등록은 되는데 안 팔려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텔을 가기 싫어서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에어비앤비의 특유 감성 있죠. 그 감성을 숙소에다가 담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올려놔도 안 팔리더라. 숙박업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기는 지금 제대로 운영 시작한 건 7월 중순부터고 여기 인천은 8월 달에는 전체 매출로만 한 2,5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관광이다 보니 비수기랑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 기준 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게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제 건물을 사다 보니까 이 마진율은 한 60% 이상,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숙박업을 부업으로나 아니면 전업으로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을 것 같아요.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으시다면. 처음 시작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런 모텔보다는 좀 여기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건 처음에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작은 규모로 한번 먼저 숙박업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합법으로 운영하시고 숙박이 좀 맞는 데라 생각이 들면 저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로 건물을 매입해서 모텔을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숙박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숙박업소가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저만의 감성과 느낌이 있는 숙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걸 알아봐 주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대로의 숙박업소는 운영비라든지 광고비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저처럼 자체 마케팅이라든지 소형 숙박업이라든지 뭐 컨텐츠 숙소를 만들게 되면 이런 현재 겪고 있는 숙박업소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요즘 광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4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힘들게 일을 하고 어렵게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모르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어렵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쉬운 건 없고 그냥 묵묵히 어려움과 힘듦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셔서 해 나가시면 어느 순간 그 세월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그 일을 해 나아가면 그 일이 결국 나한테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들어가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8년에서 9년이 걸렸거든요. 누가 봐도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저는 지금도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일하는 걸 타이트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돈 버는데 절대 낭만은 없습니다. 혹시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 감당해 내시면 반드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